보면 알렉산드로가 있고 여기 이폴리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바사리하고 같이 동문수학을 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금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그때 거기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피렌체 가면 이제 뭐니 해도 이 다비드상이죠. 지금 시뇨리아 광장에 있는 다비드상은 가짜고요. 아카데미아 미술관 안에 이제 진본을 갖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모각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모각을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 그랬더니 보니까 이 작품의 위에다가 사각형 틀을 씌워가지고 거기에 눈금을 다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을 하나씩 늘어뜨리면 좌우로 이렇게 정방향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위치에서 어깨선, 머리선 이게 다 나오는 거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돌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똑같이 이렇게 모각을 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보러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피치 미술관의 최대 이제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버티첼리의 프리마베라. 그 다음에 비너스의 탄생. 이제 이건 이제 다 가서 이제 거기 현지 가이드 설명하신 분들이 다 설명은 이제 다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올로 우첼로라는 이제 그 당시 똑같은 이제 그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주로 단축법, 원근법에 이제 미쳐서 살았던 사람. 그런 작품들을 보시게 될 거고, 프라 필리포 리피는 이제 원래 고아였다가 수도원에서 길러지고 거기서 이제 그 화가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화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프라가 붙은 거죠. 앞에가 프라 그럼 수사라는 거죠. 프라 필리포 리피는 그래서 이제 한 그 성당의 제단화를 의뢰를 받았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수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로 저 수녀를 꼭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꼬신 거죠. 그래서 둘이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괴를 하면 그 당시에는 죽어요. 그런데 로렌초가 살려줍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피렌체의 가장 말하자면 실권자잖아요. 그리고 교황도 사해줍니다. 그의 어떤 그 그림 능력을 너무나 인정했기 때문에 사해줘서 같이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이 또 필리피노 리피라고 또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됩니다. 이 필리포 리피의 제자가 바로 버티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초상이 있는데 우리가 아래쪽에서 그 프레스코아를 보는 그 화가죠. 이 화가가 그린 그 작품인데요. 보면 이제 측면화잖아요. 프로필이라고 그러죠. 측면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우르비노의 이제 그 공작인데요. 여기 코가 좀 이상하죠. 젊었을 때 이제 마상 시합을 하다가 오른쪽 눈이 창에 이제 찔려가지고 간신히 이제 살아났는데 이쪽이 다 망가진 거죠. 한쪽이. 그러니 앞에서 세워서 이렇게 그리기는 어렵잖아요. 아무리 이제 주문자가 뭐 한다 할지라도 측면으로 이제 그린 거죠. 여기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옆에 지금 이제 바티스타 스포르차 가문은 이제 밀라노를 지배하던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몬테펠트로가 이제 상처를 하고 늦게 이제 이 16살 먹은 이제 그 스포르차 딸을 이제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데 자식을 9명을 낳았어요. 8명까지는 딸만 낳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낳고 이제 죽었죠. 그러니까 몬테펠트로의 나이도 50이 다 됐기 때문에 아주 귀한 아들이잖아요. 자기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이 몬테펠트로라는 사람은 용병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르비노 백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주 조그만한 영주였는데
그런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어릴 때 볼모로 끌려갑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거기서 한 10여 년 정도 볼모로 잡혀 사는데 자기 조국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부모가 또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이복 동생이 말하자면 정권을 잡았는데 암살 당하죠. 졸지에 이제 자기가 후계자가 된 건데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거 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식구들을. 그래서 전쟁터를 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전쟁터 나와서 죄송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지휘자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전투에 가면 어차피 죽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죽겠죠. 그러면 그런 걸 보면 두려워서 싸움을 못 해요. 부하들이. 그러면 죽은 사망자가 생기면 그 집에 하여튼 연금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 집에 딸이 시집을 가면 지참금을 주고 필요한 돈 다 해주고 그러니까 나가서 싸운 사람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나가서 죽어도 내 식구들은 그래도 살 수 있다. 죽으라고 싸웁니다. 지질 않아요. 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이 값어치가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그 용병을 고용하는 나라에서는 저놈들이 우리 편이 돼서 싸워서 이겨줘야 자기가 이득이 있잖아요. 지질 않으니까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들 하나만 남기고 덜렁 말하자면 집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용병은 이제 하지 않고 말하자면 내치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돈으로 땅도 넓히고 이제 재물도 쌓고 했으니까 뭘 합니까? 예술에 투자를 합니다. 메디치 감과 똑같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도서관도 짓고 많은 사람들, 예술가들 불러서 작품 활동을 하게끔 도와주고 하는데 나팔로가 어디 출신입니까? 우르비노 출신이죠. 나팔로 아버지가 몬테펠트로 시기의 궁정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몬테펠트로가 죽고 난 다음 1년 뒤에 나팔로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나팔로가 거기서 자라고 배우고 피렌체로 갔다가 로마에 가서 활동하다가 거기서 이제 젊은 나이에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서명의 방, 아까 아침에 그 나팔로 그림 봤잖아요. 거기 가면은 뭐 신학, 철학 뭐 이렇게 네 가지에 의해서 그려져 있는데 그렇게 그린 이유가 그때 당시 교황인 우르비노 2세가 몬테펠트로의 도서관, 그 장서 분류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거기다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 우리가 도서 분류를 하잖아요. 철학 관련 책, 뭐 신학 관련 책, 법 관련 책. 이렇게 하듯이 그걸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한 게 이제 서명의 방의 그 이야기들인 거죠.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이게 미켈란젤로 초기에 이제 그린 이제 회화 작품인데 나머지 회화는 내가 미켈란젤로 작품이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밖에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 조명하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 베로키오는 다빈치의 스승입니다. 베로키오 공방에 가서 배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방은 스승이 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품을 어떻게 그리겠다 스케치하고 준비해주면 틀 잡아주면 밑에 있는 조수들이 이제 색칠도 하고 뭐 이것도 그리고 저것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조수들이 다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이건 이제 베로키오가 그린 거고 요건 다빈치가 그린 겁니다. 요건
저기 뭐야, 보티첼리가 그린 거예요. 요것도 이제 다빈치가 그린 거고요. 이 배경도 다빈치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자 요한과 바로 뒤에 있는 이런 부분은 베로케오 스승이 그린 거고, 요것과 그러니까 예수와 이 천사 그 다음에 배경은 다빈치, 이게 이제 보티첼리.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저 회화사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한 작품에 지금 다 그려져 있는 셈인데요. 굉장히 그림이 질이 다르죠. 지금 보면 굉장히 딱딱하고 하드하잖아요. 벌써 다빈치의 그림은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벌써 드러납니다. 그래서 베로케오가 이 그림을 끝으로 그림을 그리지를 않습니다. 너무 제자의 그림 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이제 못 그리겠다. 이 그림은 이제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치아노 그림이 여기에 있는데, 우르비노의 비너스라는 유명한 작품이죠. 이제 이런 그 비너스 푸디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너스의 어떤 형태를 드러내면 이 말하자면 여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가리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이제 형식을 이제 취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그림이 이제 여기까지 온 곳은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 있고요. 여기에 이제 카라바조의 메두사라는 그림이 또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는 많아서 작품 굳이 이제 우리가 컬렉션으로 꼽는다면 아까 이제 보티첼리 그림하고 아마 거기 가서 설명할 때 그 위주로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나머지 그림들은 거의 이제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쭉 지나가시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젠틀레스키라는 아르테미시아 젠틀레스키라는 건 여류화가인데요. 그 서양 미술사에서 역사와 종교화 이걸 이제 제일 1순위로 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허접한 거, 그러니까 2순위 초상화, 뭐 3순위 풍경화, 뭐 풍속화 이렇게 등급을 매겨요. 그러니까 역사화나 신화를 그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은 최고 화가로 쳐주는 거죠. 근데 특히나 이 여성 화가로서 그 시대의 여성이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 뭐 우리 저 여성분들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자는 물건입니다. 그냥 남자의 어떤 그 땅이라든지 뭐 성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 여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물건에 불과했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서 이 여성은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그런 걸 드러낸 거죠. 그래서 최초의 종교와 역사화를 그려낸 여류화가로 유명하고요. 원래 이걸 하게 된 그 여자의 좀 삶을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젊었을 때 자기 이제 아버지도 이제 화가였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이제 배우다가 좀 크니까 자기 이제 아는 이제 친구 화가한테 얘를 좀 가르쳐 달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성폭행을 당한 거죠. 그래서 법정에다가 제소를 하게 됩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정에 했다가 또 그거 또 무고죄 해가지고 뭐 그 말하자면 고문도 당하고 아주 파란만장한 여자로서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이제 또 돌아다니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나폴리에서 죽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전에 작년까지만 하면 이제 피렌체에서 막바로 위로 올라가서 밀라노로 갔는데요. 올해는 이제 전부 바뀌었죠. 그래서 동쪽으로 바꿔서 베네치아로 가게 됩니다.
베네치아는 이제 물의 도시이고 빛의 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태리 그 르네상스 시대에 이야기를 하면, 화파를 하면 피렌체파, 뭐 베네치아파 이렇게 보통 구별을 하는데요. 피렌체는 표현의 어떤 조형적인,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라든지 사물의 형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을 이제 조형의 형태를 중시하는 화파였다면, 베네치아는 색과 빛, 면 이런 걸로 이제 말하자면 형태적인 것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야기로 보면은 미켈란젤로도 티치아노를 한번 만났거든요. 로마에서 라파엘로랑 같이, 바사리랑 같이 티치아노가 로마에 와서 이제 뭐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야말로 베네치아에 진짜 유명한 화가가 왔으니까 상견례 하러 갔겠죠. 가서 정말 세계에 있어서는 참 뛰어난 화가다라고 칭찬을 하고 왔지만 돌아 나오면서 바사리한테 그는 세계 대가일지는 몰라도 조형미는 형편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예술의 어떤. 그래서 베네치아에 가면 베네치아의 어떤 화파를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벨리니 형제의 작품을 이제 보게 될 건데, 젠틀레 벨리니, 조반니 벨리니. 조반니가 동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야포코 벨리니라고, 그 아버지도 화가였는데, 그 딸과 결혼한 이제 만테냐도 이제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벨리니 가문이라고 해서 비바리니 가문이라고 또 있는데 아주 쌍벽을 이루는 이제 그 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 베네치아 미술관 가서 가장 이제 최상으로 꼽는 이제 컬렉션 이거죠. 조르조나의 이제 폭풍. 이걸 이제 보게 될 거고요. 이건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그 배경에 보면 이제 도시의 어떤 모습이 있고 다리가 있고 뒤에 이제 풍경이 있으면서 하늘에서 대기에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서 번개가 지금 치고 있죠. 앞에는 젖을 물리고 있는 여자가 있고 이쪽에는 군인이 서 있습니다. 원래 나중에 이게 엑스레이로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 자리에 여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성을 그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 군인으로 바꿔서 그린 거죠. 그래서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도대체 이걸 해석을 못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해석을 못 했는데 가장 근사한 해석은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것이다. 그게 이제 가장 근사한 어떤 그 해석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배경은 그냥 우리가 말하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곁다리, 그냥 그런 식의 어떤 배경이었는데, 여기서는 배경이 주가 된 거잖아요. 인물은 물러나 있고 배경이 전체적인 화면에 있어서 커다란 위치, 그 다음에 의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즉 조르조나의 어떤 그 역할이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어떤 사고, 생각, 그 아카데미적인 어떤 생각에서 벌써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배경을 중시한, 그러니까 어떤 배경의 의미를 담아내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조르조나 작품에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네치아 회화의 이제 그 군주라고 이야기하는 티치아노의 그림인데 이것도 마지막 유작입니다. 그러니까 팔마라는 사람이 이 작품을 다시 사가지고 여기 이 부분을 지가 다시 그리고 이걸 이제 마무리 지었다고 해요. 다 이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틴토레토, 마니에리즘, 아니면 뭐 바로크 시대의 어떤 작가로도 이렇게 평가를 하긴 하는데, 그 작품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베로네세 레비가의 향연, 뭐 이것은 이제 종교재판적인 이야기까지 있어가지고 뭐 좀 이야기가 되는 그런 건데, 원래는 이 수도원 식당의 그림은 티치아노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실로 불의 이제 화재 때문에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걸 대신 이제 베로네세에게 똑같이 이제
그래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요 그림에 예수가 여기 있죠. 큰 어떤 건축물지에 이 사람 건축물을 굉장히 잘 씁니다. 옆에 뭐 개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기 성스러운 어떤 이야기를 왜 독일 병정이 나오고 뭐 술 주정뱅이가 나오고 이상한 애들이 왜 나왔느냐라는 걸 이제 말하자면 해서 종교재판에 끌려가가지고 이걸 이제 해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최후의 만찬이었는데 제목이 그래서 레비가의 향연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난 못 바꾸겠다. 미친놈도 지 하고 싶은데 즐기는 대로 하는데 왜 하가는 그런 게 없느냐. 하가도 미친놈하고 비슷하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손대지만 않고 제목만 바꿔서 레비가의 향연으로 이렇게 해서 끝난 작품입니다. 자, 뭐 이런 건